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정수를 제대로 맛본 폴란드가 계약 범위를 확대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에 관한 관심은 뜨겁다 못해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요. 오죽하면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까지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를 파트너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폴란드가 욕심내는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열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항공무기 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기지는 발트에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항공무기 체계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무기 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대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무기 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의 원수인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획을 체결한 건 K2 표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39 천무다 연장 로켓 288대, FA5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쪽 우위를 항공무기 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항공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재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항공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에 한국산 무기 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 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재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항공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항공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항공무기 체계가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의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항공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항공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항공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의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MSPO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에 국제항공학교, FA50 부품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록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록2, 블록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록1과 블록2, 블록3를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G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G는 한국의 ADD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G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록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항공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준 게 아니라 항공무기 체계 특유의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항공무기 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아시아,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항공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항공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항공무기 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혜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지난번에는 K2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차병들부터 한국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더니 이번엔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일럿부터 파견한 것입니다. 때는 공교롭게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시점과 일치하는데요. 비행교육에 나선 폴란드 파일럿들은 먼저 대한민국 전투조종사의 요람 제1전투비행단에서 1대1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공군 조종교관으로부터 FA-50의 모체가 되는 T-50을 이용해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운영방법 전반에 대해 11주간의 교육을 받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참 파일럿이라면 여기서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파일럿들은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순수국 산자본과 기술로 지어진 제16 전투비행단으로 이동하여 다시 11주간 TA-50을 조종하며 공대공, 공대지 전술 등 대한민국의 실전 전투 기술의 정수를 연마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총 22주의 전술 입문 과정이 종료되면 타이로 이동하여 1주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지상비행 숙달 훈련을 진행한 뒤에야 비로소 FA-50 파일럿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미 폴란드 내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으로 결정될 만큼 숙련된 파일럿임에도 이토록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FA-50이 고성능 전투기라는 방증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야체크 스톨라레크 소령은 폴란드 댕볼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에서 T-50의 기동성은 매우 놀라웠다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폴란드의 영공을 지킬 모든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공군은 단순히 기체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비행 교육으로 폴란드의 국방 역량 강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또한 이에 화답하듯 한국군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FA-50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폴란드가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FA-50 도입을 위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 규모 계약을 맺은 이후 고작 2달여 만에 전체 대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내외입니다. 액수가 액수인 만큼 지급 시기도 1년의 여유를 두는 게 보통인데요. 폴란드가 무리하면서까지 통상적인 선수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2달 만에 지불한 건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에서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말부터 한국의 방산업체를 현지에 초청하여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FA-50의 한국형 유도폭탄 KGGB를 탑재하기 위한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요. 폴란드는 K2 흑표, K9 자주포에 이어 FA-50 도입을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운용성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역대급 방산 계약은 고작 수년간 이어질 군사 분야의 협력이 아니라 수십 년은 함께할 두 나라의 외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공군 비행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형 국제비행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수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 유럽이 폴란드를 거쳐 대한민국과 이어지는 건데요. 물론 FA-50으로 말미암은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동시에 미국의 무기체계 또한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급한 최전선의 물량을 한국산 무기체계로 우선 배치하고 이후 미국산 무기체계로 전력의 양적 강화를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폭넓은 확장성을 자랑하는데요. 오죽하면 지난해 도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FA-50 훈련을 거친 조종사는 몇 시간을 투자하면 F-16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폴란드 공군이 이미 확보한 F-16 군수지원 체계는 FA-50에도 활용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FA-50을 기반으로 미그-29 등 노후화된 동국권 기체를 우크라이나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후 F-35A, F-16, FA-50으로 이루어진 나토식 카이로오믹스 3축 체계를 완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FA-50PL의 모체가 되는 FA-50 블록20은 성능마저 대폭 향상되면서 폴란드의 실질적 주력기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A-50 블록20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M-120 암람 자율유도형 공대공 미사일과 에이사 레이더인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FA-50 도입 결정을 하며 무장, 작전 범위, 항공전자 및 레이더 분야에서의 변경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다가 FA-50 블록20의 KGGB 탑재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경공격기로서의 정점에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링크16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다면 폴란드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35A 및 F-16과 보안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중심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아직도 구식 동국권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군의 무기 체계를 나토 규격으로 교체하고 싶어도 이에 소모되는 예산이 상당하고 기술적으로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50은 이 사이에서 가장 최선의 교두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압도적인 생산력을 강점으로 F16은 물론이고 F35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 중심에 건설될 한국의 국제비행학교를 생각하면 체계 변환을 추구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동국권 나라들의 FA50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FA50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사람들은 한폴 방산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미래 가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폴란드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를 인도받기도 전에 전차병을 파견했던 것처럼 한국의 비행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갖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한국에서 비행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폴란드군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한 국가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및 시뮬레이터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 T-50 항공기 교육을 이수한 외국 군조종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그리고 미국까지 총 5개국 59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비행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닌 미 공군 파일럿들조차 한국을 방문하여 T-50, TA-50을 직접 조종하며 한미 간 비행교육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조종사 교육은 지상에서 이론 교육과 비행 시뮬레이터 탑승을 시작으로 전투기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착륙 능력을 확보하는 전환비행 과목, 3차원 편대를 유지하는 편대비행 과목 등 FA50으로의 기종 전환을 위해 상당히 엄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과거 수탁 교육을 받은 태국 조종사들은 비행 이론부터 시뮬레이터 탑승, 교관 조종사와 함께하는 T-50 비행까지 한국의 체계적인 비행 교육 체계 덕분에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함을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종사 교육 및 기술 지원까지 완벽한 후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국제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도박수를 던질 정도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이 나오고 있는 KF-21 사업 참여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KF-21의 양산 상황을 확인하고 그때 한 발 걸치기 시작하는 게 안전한 판단인데요. 이미 F-35라는 하이급 전투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 개발 단계인 KF-21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영방산그룹인 PGG를 통해 KF-21의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가동만 해준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식의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 국방부 장관, PGG사 회장 및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양국 간의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입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본격적인 한폴협력에 대해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폴란드에 인도된 K9 자주포의 시험 발사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폴란드 장병들이 K9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 모습에 감탄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폴란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과의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가 연일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하나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평가를 받고 있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에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로숙 장갑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로숙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 유사의 T20 750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2 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갑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의 D2840LXE 850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로숙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로숙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딸립니다. 부시마스터2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갑부대의 선봉에서 기계화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장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체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이 보로숙을 압도합니다. 이는 K21의 개량형인 AS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억건을 요구하면 언제든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SW 덕에 보조 화력에서도 보로숙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호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로숙은 장갑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로숙은 25톤 차량에 증가 장갑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 장갑을 얻다 보니 방어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로숙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 장갑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갑차로 설계되었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껍게 장갑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에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로숙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럼에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갑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1000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의 전차 수준인 차체 무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을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방어 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로숙을 압도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신 영상은 하나 호주 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방어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로숙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자슬론사의 능동방어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임무인 하찬 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구권 능동방어 체계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로숙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로숙 장갑차 대신 AS21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적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한 번만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 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구식 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군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로숙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성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산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한갑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의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AHS 크라포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둔 상태입니다. 또 K9PL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차체 라인에서 일부 조종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긴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2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1조 2천억 원. 최근 폴란드가 F-50 도입에 선수금으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가 간 무기 수출입 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총액의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우리와 맺은 FA50 48대 도입의 총액은 4조 원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선수금으로 4천억 원만 지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게다가 금액이다 보니 지급 시기도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난 9월 FA50 48대 수출 계약을 확정 지은 뒤 고작 2개월 만에 총액의 30%가 넘는 금액을 덜컥 선수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항이 달려 있는데요. FA50의 제작사인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는 통상적인 선수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전달하면서 납기 기한인 2028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으로 환심을 사면서까지 최대한 빨리 FA50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건데요. 이는 그만큼 폴란드 현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급하게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항공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내정해두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와 경쟁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계약 조항에 보다 이득이 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무기 도입 사업이 따르고 있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항공무기 체계라면 이 모든 관행을 뒤엎고 있으며 자신들이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성능 테스트와 소요 검증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에 따라 국경선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유럽 국가 중 유독 폴란드가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총동원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폴란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선 벨라루스가 문제입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해체로 독립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다 산업 구조가 붕괴했고 이를 기점으로 1994년부터 알렉산드로 루카센코가 28년간 장기 집권 중인 독재 국가입니다. 즉 겉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비정상 국가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국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지독한 친러 국가인데요. 이게 말만 국가 통합이지 두 국가의 정책과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벨라루스가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주가 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군사력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현역 4만 5천 명, 예비군 30만 명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의 북동부 국경에는 러시아 월경제인 칼레닌그라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영역은 작지만 이곳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와 11군단이 배치되어 있어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900km 이상의 국경선을 두고 러시아, 벨라루스와 대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가 벨라루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병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도 손 놓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두 나라는 앞에서 2만 6천 명의 병력만을 보유한 약소국이고 심지어 이렇다 할 공군력이 없어서 나토 소속 공군이 순회하며 영공을 대신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한다면 폴란드를 돕기는커녕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나토 회원이더라도 러시아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폴란드의 국토만 황폐화될 게 뻔한데요. 만약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 이는 곧 나토와 러시아를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3차 세계대전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이 전쟁에서 의도치 않게 최전방에 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토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선이 폴란드를 넘지 않고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좋든 싫든 제3차 세계대전에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 국토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능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폴란드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제국 시절의 러시아는 프로이센 왕국 오스트리아와 땅 따먹기를 하듯 폴란드를 나눠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둘로 나눴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기에는 망명 정부를 인질로 잡고 폴란드를 식민지화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근 250년간 러시아에 의해 분열되고 핍박받다가 구소련이 해체될 때쯤이 되어서야 간신히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떠나 언제든 러시아의 침공을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5분 대기조처럼 빠르고 강력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K2표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의 배치 예정 지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K2 초도 물량은 폴란드군 16기계화 사단의 20기계화 여단 소속으로 모라그와 오스트로다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 부대들은 국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적의 포격 범위 내에 있지만 파르토시체 등의 지역에서 칼리닝그라드 러시아군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사이 K2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침공을 막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의 GOP가 일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FEBA에서 선형 방어선을 펼친과 동시에 기갑 등의 병력 등을 투입하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K2는 평지에서 최대 시속 70km, 야제에서는 최대 시속 50km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취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K2 흡표와 함께 도입 중인 M1A2 에이브람스는 바르샤바 인근의 제18기계화 사단 1기갑 여단에 배치 중인데요. 이는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달리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스와 강을 비롯해 곳곳에 강과 하천, 늪지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톤에 육박하는 M1A2는 자주도화 능력이 전무한 데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운용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수도인 바르샤바의 지역방으로 M1A2를 배치하고 직접적인 전투에는 자주도화가 가능함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압도적인 기동력을 자랑하는 K2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폴란드 기갑 전력의 주력이 미국의 M1 전차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상반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벵고제보시의 11포병연대에 배치해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고작 1km 남짓 떨어진 최전방인데요.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제11군단이 구세시부 인군에 주둔 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K9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확보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가장 급한 불인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한국의 K2와 K9 초도 물량을 배치해 방어하고 다른 잠재적 불안 요소인 벨라루스 방어에는 2023년부터 18대가 선제 인도되는 K39 천무를 루블린, 제슈프, 베솔라의 18기계화 사단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한 천무의 사거리가 80km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벨라루스 국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폴란드 내부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인데요. 바로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폴란드산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한데도 왜 무작정 한국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항공무기 체계가 우수하고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면 폴란드는 언제 또다시 국방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얼떨결에 대러시아체 전선이 된 폴란드에 EU가 그동안 미지급하고 있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다시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360억 유로, 하나 약 49조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폴란드는 현재 역대급으로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나토를 위시한 서방 세계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유지해왔던 동구권 규격의 무기들을 싸그리 새 물건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라면 처치곤란한 동구권 무기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형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어깃장을 놓는 KF-21 호주가 간만 보며 단물을 빼가려는 AS-21 레드백, 현재 폴란드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두 가지 무기 체계입니다. 인니와 호주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슬슬 눈치 보며 망설이고 있는 사이 폴란드는 크게 한 건 지를 생각인데요. 실제로 폴란드가 KF-21에 보이는 관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진작부터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7월 대한민국의 제-53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과 함께 현지 댕볼린 공군기지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표면상 한폴 공군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우정비행이었지만 그 속내는 한국 FA-50의 우수성을 폴란드 공군이 실기체로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랙이글스는 FA-50과 같은 계열 항공기인 T-50B에 폴란드 공군 고위지휘관 4명을 태우고 50여 분간 함께 비행했는데요. 비행이 끝나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은 브릴리언트, 판타스틱, 원더풀을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좋은 인상은 4조 원대 규모 FA-50 48대 도입 계약으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얼핏 FA-50 48대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전술기만 무려 400여 대 이상을 보유한 한국에서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전술기는 기껏해야 95대에 불과한데요. 이런 소규모 공군에서 무려 기존 전술기 보유량의 50%가 넘는 숫자를 한 번에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한국무기 체계로 제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려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지간히 한국무기 체계가 우수한 게 아닌 이상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9월에는 폴란드 정부가 직접 움직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키엘체에선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방산업체도 다수 참가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또한 개최 하루 전에 미리 MSPO 행사장을 방문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방문한 한국 방산업체 부스가 다름 아닌 카이 부스였는데요. 카이 관계자를 만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FA-50과 KF-21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영향인지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앞서 말한 PGG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면 영광이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2월에 예정된 PGG 회장의 방문은 뜬금없는 게 아니라 무려 7월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KF-21 사업 참여 계획을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러니 다수의 전문가가 2023년에도 한국과 폴란드 방산 계약이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덕에 주제 모르고 까불었던 인니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이 꾸역꾸역 KF-21의 인니를 안고 갔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인니가 없어도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만큼 KF-21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니에게 넘겨준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니의 미납금이야 배째라고 누워도 늦든 이르든 언젠간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한국은 미납금 완납이 되기 전까지 시제기는 물론 KF-21에 사용된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되려 빚더미에 앉은 데다 손해 남은 것도 없는 인니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짜증만 날 뿐 정말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참여한다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는 셈인데요. KF-21의 진짜 비상은 5세대기로의 개량을 앞두고 있는 블록2와 6세대기를 계획하고 있는 블록3부터입니다. 폴란드가 KF-21에 참여하게 된다면 5세대기인 KF-21 블록2부터 참여하는 것이죠. 폴란드는 최신의 5세대기를 선점할 수 있어서 좋고 한국은 인니를 버리고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심지어 이런 경우는 KF-21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AS-21 레드백인데요. 이건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BWP 보르숙이라는 자체 IFV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보르숙은 기본 25톤, 증가장갑 착용 시 40톤이나 나가는 중장갑의 IFV입니다.
게다가 무장으로는 30mm 부시마스터2 기관포와 7.62mm UKM 2000 동축기관총 한 대를 탑재하고 있어서 화력면에서도 기대할 만한데요. 그러면서도 시속 7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도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준수한 성능의 전천후 IFV입니다. 폴란드는 이 보르숙을 K2와 함께 주력 IFV로 운용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에서 레드백 현장 시험을 진행하자 기존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본 전투 중량만 42톤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에 최대 40mm 기관포에서 뿜어내는 막강한 화력,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RWS, 정측면 모두 30mm 기관포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에 경합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숙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빠른 기동력의 폴란드는 50년은 앞선 기술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현지 생산과 원가 절감을 위해 폴란드제 포탑인 GSSW-30을 탑재한 폴란드형 레드백 PL-21을 따로 개량해 제시하자 넋이 빠져버렸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성능도 환상인데 서비스는 그보다 더 미쳐버린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비교적 가벼운 보르숙을 전방에서 K2와 함께 운용하고 든든한 레드백을 후방에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3원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을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통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통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한두 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을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계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대체 장비, 통칭 M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이 바로 이 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 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 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